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두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옛말에 성급해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고 연륜이 생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성급해서 좋을 것 없다는 그 말이 다 옳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봐서 일찍 시집을 갔어요. 친정집은 굉장히 가난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였죠. 사실 그 시절에는 저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돈 때문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못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편은 8살의 나이 차이가 났고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굉장히 독하고 맞추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저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댁은 친정집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에 속했음에도 시어머니는 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었고 저에게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아까워했었죠. 그리고 엄연히 제가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객식구처럼 대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시어머니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을 때 힘들게 아이를 가져 딸을 낳게 되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대가 끊긴다며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어갈 때부터 저에게 대체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며 재촉했었지만 생각보다 임신이 쉽지 않았어요. 저도 임신이 쉽지 않은 몸 상태였지만 남편도 아이를 가지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더더욱 아이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아이는 없겠구나 싶어 거의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을 때 다행히 아이가 들어섰고 무사히 세상에 나와주었죠. 그렇게 힘들게 가져서 낳은 아이인데 아들이 아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 딸은 본체만치 하시고 몸조리가 다 되기 전에 얼른 둘째를 가지라면서 난리를 치셨죠. 그러나 남편은 둘째까지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이 나온 이후 시어머니가 둘째를 가지라면서 난리를 치자 밖으로만 놔두기 시작했죠. 덕분에 저는 더욱더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은 점점 심해져 갔고 저는 눈치를 보며 살림을 하고 어린 딸을 돌봐야 했죠. 더군다나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고 가끔씩 들어오더라도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내 편 하나 없이 시집살이를 버틸 수 없었던 저는 새벽에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고 다행히 식당 주인의 배려로 숙박이 가능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몰래 시댁을 나와버렸는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친정엄마가 시댁을 통해 소식을 듣고 몇 번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받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라는 등 좋은 소리를 하지 않길래 저는 그냥 아예 연락을 끊고 저희 딸만 키우면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남편이 찾아왔고 재혼을 해야 한다며 이혼을 요구했죠. 저는 어차피 시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에 딸을 제가 키운다는 조건 하에 협의 이혼에 동의를 했고요. 물론 남편 놈은 딸을 데려갈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지만요. 그렇게 저는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딸을 착실하게 키워냈어요. 식당에 있는 좁은 방에서 지냈지만 가난한 환경에서도 딸은 아픈 곳 없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죠. 게다가 여유가 없어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그 힘들다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사실 딸이 좋은 학원을 보내놓아도 쉽게 못 간다는 명분대에 혼자 힘으로 진학을 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학비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학창시절에 학원은 못 보내줬어도 학비 걱정만큼은 딸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는 부업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과 우유 배달까지 했었어요. 물론 땀은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는지 학비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출로 해결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되어서 딸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있나요?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학비는 어떻게든 엄마가 해결할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딸의 학비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열심히 돈만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신나서 집에 들어온 딸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좋은 소식이 있다며 이제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성적이 잘 나와 학교에서 장학금이라도 받게 되었나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딸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원체 무식하고 아는 게 없다 보니 딸이 하는 얘기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몰랐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재단에서 딸을 후원하며 키운다고 하는 거였어요. 대체 뭘 보고 우리 딸을 후원해준다는 것인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고 착한 데다가 공부도 잘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고 그래서 딸이 말하는 것은 다 믿기로 했죠. 덕분에 저는 대학교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딸은 후원금을 받아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저희 딸은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죠. 저는 딸이 졸업 후 바로 취직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의 대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 저는 결혼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인데 통보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황당했지만 아직 어리니까 남자친구가 좋아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꺼내는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딸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해놓고 며칠 뒤 본인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더군요. 그런데 저는 집에 인사를 온 남자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딸보다 14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그동안 딸의 대학교 학비를 후원해주고 있던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남자와 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보다 14살이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정신 차려 이놈의 기집애야. 내가 돈 없이 가난하게 키웠다고 해도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무 조건 없이 나 대학교도 보내주고 옆에서 힘이 많이 되어줬어. 그냥 이 결혼 축복해주고 허락해주면 안 돼? 장모님, 제가 해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평생 확실히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믿고 허락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아직 어린 우리 딸 꼬여내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주제? 뭐가 이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장모야? 엄마,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결혼 서두르자고 그랬어. 시끄러 어이거사. 아무리 내가 평소에 네 말이라면 꿈뻑 넘어간다지만 이건 절대 허락 못할 일이야. 이 세상에 갓 대학교 졸업한 딸이 14살이나 많은 늙은 놈한테 시집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 그리고 이 사람 후원자였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설마 얘랑 결혼할 생각으로 후원해 준 거예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장모님. 제가 후원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건 재단에서 판단하고 진행하는 일이에요. 재단의 일원으로 있기는 하지만 운영은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절대 해주와 관련된 문제에서 저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주는 제가 후원을 하게 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결혼은 허락 못하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 그 남자를 보고 나서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후원 문제도 찜찜했지만 14살이나 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저희 딸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저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도 제 딸은 정상적으로 취직도 하고 또래의 남자와 결혼해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딸의 일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희 딸은 그 남자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우리 가정 형편에 저런 사람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남자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우리 딸을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 번만 믿고 허락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고기며 돈까지 두고 가면서 지극정성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딸이 이모라고 부르는 식당 주인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고 분명히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거라고 했죠. 저에게 잘 보이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와 고기며 돈까지 두고 가면서 정성을 보이는데 못 이기는 척 받아주라고 했어요. 식당 주인이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 어린애를 어떻게 다 늙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냐면서 화를 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남자는 포기를 모르는 것인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들러 인사를 하고 허락을 해달라고 빌었어요. 반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딸은 저와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가 끝까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도망을 가서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반협박을 했죠. 아무래도 딸이 그 남자와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듯 보였어요. 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도 딸을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이번에도 딸을 믿고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까 저는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사위가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편하게 살라면서 매달 생활비로 쓰라고 돈도 붙여주고 가끔 찾아와 맛있는 것도 사주곤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사위가 주말에 찾아와서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며 꽃구경도 시켜주고 여행도 가곤 했었죠. 딸과 사위의 결혼을 반대할 때는 그저 나이차가 많이 나고 우리 소중한 딸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믿기만 했었는데 결혼 후에 저에게 너무 잘하니까 신기하게도 지난 날은 다 잊혀지고 고마운 마음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사위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혼을 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딸과 사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시킨 후 얼마 동안은 매일같이 안부 연락도 오고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사위가 저를 본체 만체 신경을 쓰지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저와의 왕래를 끊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딸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딸은 별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대답만 반복했죠. 별일이 없다는데 아예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도 않으니 사위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는 2달 내내 집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더니 이제는 장모가 귀찮아졌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화 한번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놓아도 아예 보지도 않는 건지 답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사위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이상하게 저희 딸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평소에 제가 전화를 걸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부 먼저 물어보고 제잘제잘거리기 바빴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전화를 걸면 매번 바쁘다고 자주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본인이 시간이 날 때 알아서 전화를 할 테니 그때 통화를 하자고 하고는 먼저 끊더라고요. 물론 딸이 사위의 사업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이 바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괜히 사위한테 나쁜 물이 들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서운했죠. 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고 어차피 연락이 닿아도 제가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저도 신경을 쓰지 말고 한시름 놓자는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딸이 꿈에 나와 저에게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밥 좀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꿈속에서 저는 부잣집에 시집간 애가 왜 배가 고프다고 하냐면서 딸에게 있는 반찬을 다 꺼내 밥을 차려주었죠. 그런데 딸이 별말 없이 저의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 장면을 끝으로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무언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평소에 꿈을 잘 꾸는 편도 아니었고 만약 꿈을 꾸게 되더라도 이렇게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꿈속의 내용은 반대라고 하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 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만약 좋은 꿈이었다면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또 허겁지겁 정신없이 밥을 먹는 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졌고 계속 생각이 났죠. 저는 이 꿈을 꾼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또 딸이 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서 싸들고 무작정 딸과 사위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죠. 도착하자마자 집 벨을 눌러도 한참 대답이 없길래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사에 출근했나 싶어 딸에게 전화를 하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는 아침부터 찾아가 짜증이 좀 났는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누구신데 이른 아침부터 자꾸 벨을 누르세요. 제 딸 만나러 왔는데요. 그쪽은 누구신데 이 집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건가요? 저요? 이 집 가사도우미인데요. 그나저나 딸이라면 이 집 사모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이렇게 일찍 출근을 했나요? 그럼 제가 집에서 반찬을 좀 싸왔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사모님과 사장님 두 분 모두 이 집에 안 계신다고요. 며칠 전에 외국에 나가셨어요. 갑자기 외국이라니요? 외국 간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그럼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나요? 그걸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알아요? 이 집에 반찬 먹을 사람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아무리 연락이 뜸해졌어도 저희 딸 성격에 외국에 나가면 다녀오겠다고 문자를 한 통이라도 남겨놓았을 텐데 가사도우미를 통해 처음 듣게 된 소리에 황당하기만 했죠. 가사도우미는 딸과 사위가 지금 한국에 없다면서 대문 밖으로 저를 쫓아냈고 불안했던 저는 곧바로 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딸은 전화를 받았고 외국에 간 것이 맞냐고 물으니 일 때문에 잠시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회사에 큰일이 터져 정신없이 왔다면서 저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사위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딸과 전화를 해보니 목소리도 멀쩡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 싶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평소 좋아하는 반찬을 딸에게 먹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서 딸은 한국에 돌아왔다는 연락을 해왔고 곧바로 저는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하게 웃으며 저를 찾아오는 딸을 보니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한동안 연락 한 통이 없던 사위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이, 김서방이 이 밤에 그것도 나한테 웬일로 전화를 다 했나? 장모님, 제가 그동안 연락을 너무 못 드렸죠? 죄송합니다. 아이, 김서방 그러는 거 아니네. 아무리 내가 결혼에 반대했던 게 서운해도 그렇지. 갑자기 한순간에 왕래를 끊어버리면 어쩌나?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밤에 전화를 왜 했나?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에요, 장모님. 아무 일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랑 혜주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요. 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민이라니. 잠시 다녀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 안 오겠다고? 회사 문제 때문에 가는 거라서요. 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둘이 결정하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혜주 엄마인데. 사실 혜주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연락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도 장모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린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사위와의 전화를 끊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고 하며 그 밤에 딸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딸 집에 찾아가 보니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민을 가겠다며 전화 온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불통이었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봐서 분명히 집에 딸이 있는 것 같은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가 안 되니까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의 촉 같은 게 있어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불안감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경찰관님을 붙잡고 내 딸이 저 안에 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발 구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경찰을 대동한 채 배를 누르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집에 발을 붙이자마자 정신없이 딸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 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딸이 마치 미이라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님들도 미이라 같은 딸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경찰관 한 분이 여자 경찰관님에게 가서 제 딸이 크게 다친 건지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자 여자 경찰관님은 조심스럽게 저희 딸에게 다가가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냐고 괜찮냐고 물었죠. 경찰관의 질문에 딸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인지 계속 끙끙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했고 김재석 사위놈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며 난리를 치면서 사위를 찾았어요. 그러자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본인 좀 가만히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딘가에 있을 사위에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딸이 애타게 외치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사위놈을 찾아서 해명을 듣던 머리채를 잡아뜯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김재석이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딸이 있는 방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딸이 있는 방 어딘가에 사위가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거려 보았는데 그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는 것인지 조그마한 문이 있더라고요. 방문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당장 문 열라면서 방을 부수듯 난리를 쳤어요. 경찰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옆에서 같이 문을 두들기면서 빨리 열라고 안 그러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며 통보를 했죠.
경찰들까지 합수해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결국 사위는 포기한 듯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방 안에 널브러져 있는 약들을 막 치우고 있는 것이 보였죠. 처음에 급하게 약들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딸에게 손을 대고 약이라도 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가정집에 있는 구급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았죠. 그리고 바르는 약도 정말 많았지만 먹는 약이 한 뭉텅이었고요. 딸은 사위에게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사위는 방 안에서 약을 숨기려다가 들키고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황당한 표정으로 사위 옆으로 다가가 그게 대체 다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위는 한숨을 깊게 쉬면서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딸에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장모님께 다 말씀드리자고 했죠. 절대 안 된다고 절규를 하며 울먹이는 딸 때문에 사위는 고민이 됐는지 한동안 입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내 딸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야겠다면서 빨리 이야기하라며 사위를 재촉했죠. 그러자 사위는 결심을 한 듯 조심스레 입을 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사실 이 약들 혜주가 먹고 있는 약이에요. 아니, 혜주가 먹고 있는 약이라니. 우리 딸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네가 손을 올려서 저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거야? 엄마, 저 사람 나랑 살면서 한 번도 손 올린 적 없어. 오해하지 마. 장모님, 사실 혜주가 얼마 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어요. 뭐? 아이, 그게 뭐야? 우리 혜주가 희귀병에 걸렸다니. 쟤 살면서 아픈 걸로 내 속 썩여본 적이 없던 애야. 그런 애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희귀병에 걸렸다는 게 말이 되나? 엄마,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혜주가 걸린 병 이름이 뭐라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장모님. 아이, 대체 그게 무슨 병인데?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병이야? 그게 전신이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랑 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 같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손가락 절단 시의 고통이나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그러네요. 저는 딸과 사위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집이 떠나가라 엉엉 울면서 제 가슴을 쳤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딸이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데 어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꺽꺽거리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저의 모습에 제 딸과 사위는 미안하다면서 울고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경찰관님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죠. 순식간에 딸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통증이 생길까봐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 내 딸이냐고 그 짧은 시간에 속으로 신들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경찰관님들이 가시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저는 딸과 사위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 병이 희귀병이면 아예 치료 방법이 없는 거야? 네, 증상도 심하고 고치기 힘든 희귀병이라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의 평생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혜주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하루에 20알 이상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놈들아, 이런 큰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걸 숨겨. 미안해, 엄마.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거야? 병원에서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래? 겨우 눈물을 멈췄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고생했을 딸과 아픔을 지켜보며 옆에서 간호를 해온 사위가 불쌍하게 느껴져서 침대 끝자락을 붙잡고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누워있는 딸을 안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바람만 살짝 불어도 큰 고통이 생긴다고 하니 혹시나 큰 고통이 찾아올까봐 차마 안고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내가 6개월 전에 재석 씨 일을 돕겠다고 새벽같이 공장으로 출근을 했었는데 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어. 나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집에서 공장까지는 금방 가니까 편하게 가고 싶어서 안전벨트를 안 했더니 사고가 나면서 그대로 앞좌석으로 튕겨져 나갔어. 그러면서 팔이 부러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기게 되었어. 그래서 혹시나 부러진 팔 수술이 잘 안 된 건가 싶어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면서 최종 진단이 내려졌어. 6개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엄마한테 숨겨? 딸이 아픈 건데. 엄마가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가까워도 안전벨트를 하지 그랬어. 우리 딸 이제 어떡해? 우리 딸 이제 어떡하면 좋아? 그러게, 내가 방심했나 봐. 엄마가 항상 버스를 타더라도 안전벨트는 꼭 챙기라고 했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제가 해주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가겠다고 할 때 그냥 쉬고 있으라고 했어야 했는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언젠가 알려질 텐데 그냥 속 시원하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 나 사실 이 희귀병에 걸리면서 통증이 오는 게 상상 이상이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거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통증이 수도 없이 찾아오니까 솔직히 안락사 방법까지 알아봤었고. 이거사,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너 없으면 엄마 어찌 살라고. 아픔은 나누면 줄어든다는데 엄마한테 속 시원히 말하고 도움 받았어도 됐잖아. 그리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 나 그동안 아무리 많은 약을 먹고 수십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막막했거든. 죽지도 살지도 못해서 이렇게 매일 붕대 칭칭 감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왜 못해? 살면서 엄마한테 못할 얘기가 어딨어.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아픈 건 엄마가 알고 있어야지. 혹시 네가 잘못되면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 엄마는 어떻게 사니? 또 김서방은 나한테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최대한 숨겼을 거야.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쓰러져서 뇌출혈 수술 받았었잖아. 고혈압도 가지고 있는데 내 소식 듣고 또 충격받아서 쓰러지면 어떡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받은 거 식당 이모밖에 모르는데. 그때 분명히 너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식당 주인이 빠르게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병원에 도착해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마침 그 당시에 저희 딸이 대학교에서 동기들끼리 모여 짧게 여행을 다녀오는 MT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 잠시 의식이 돌아왔던 저는 식당 주인에게 절대 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만약 딸이 돌아와서 저를 찾으면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 온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라면서요. 그런데 딸에게 들어보니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제가 없으니까 식당 주인에게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식당 주인은 제가 신신당부했던 대로 잠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온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나 딸은 믿지 않았고 식당 주인에게 함께 여행 갈 만한 친구가 없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결국 식당 주인은 어차피 수술도 잘 됐고 회복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숨길 게 뭐가 있냐는 생각으로 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은 크게 놀랐고 저에게 많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본인을 걱정해서 숨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티를 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식당 주인이 뇌출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절대 엄마에게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딸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엄마인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지난날의 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딸은 희귀병 때문에 옷깃만 살짝 스쳐도 너무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만약 본인의 일을 알려 충격을 받은 제가 다시 뇌출혈이라도 오게 되면 누워있는 본인은 저에게 당장 달려올 수가 없어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병을 진단받은 이후로 딸은 어쩔 수 없이 친정과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위도 억지로 저와 연락을 끊고 간병을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딸이 본인 회사에 일을 도와주러 함께 따라 나섰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희귀병 진단까지 받게 되었으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그래서인지 사위는 제 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회사를 동업자에게 맡긴 후 집과 병원만 오고 가며 희귀병 증상이 좋아지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결국 저희 사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딸에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였던 것이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딸에게 생겨난 일 때문인지도 모르고 사위를 가장 미워했었어요. 저와의 연락을 가장 먼저 끊었던 것이 사위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제 연락을 피하려고만 했고요. 게다가 평소에 전화 연결이 되면 1시간이 넘도록 끊임없이 제잘되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연결이 되어도 빨리 끊으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 반대를 심하게 해서 사위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연락을 끊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억지로 결혼 허락을 하기는 했지만 기분 좋게 허락을 했던 것이 아니어서 사위가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한창 안 되었을 당시에는 사위가 멀쩡한 내 딸까지 친정에 연락을 못하게 막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제 딸이 희귀병으로 아파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오해를 했던 제가 밉고 사위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우리 딸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위는 귀한 딸을 저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면목이 없다더군요.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렇게 딸과 사위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민을 갈 생각은 없었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사위와 딸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김서방이 나한테 전화와서 이민을 가겠다고 하던데 그건 희귀병을 숨기려 핑계대려고 그냥 해본 말이었던 거지? 아니에요, 장모님.
이민을 가겠다는 말은 정말이었어요. 얼마 전에 혜주랑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고 최대한 빠르게 떠나려고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민 이야기가 정말이었다고? 아니, 아파서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애를 끌고 어떻게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엄마, 그게 내가 얼마 전에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온 적 있잖아. 사실 그때부터 우리 이민 생각하고 있었어. 급한 마음에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이민을 가기 전에 알아볼 것들이 있어서 다녀온 거야. 그러니까 그 몸을 하고 외국까지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옆에 엄마도 없고. 엄마,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한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아플 때마다 강력한 진통제를 놓아주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응급실에 간다고 바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외국에 가면 치료 방법이 있기는 하고? 아니, 외국에 간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앓고 있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대. 잘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는 않는데 외국은 나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끼리 소통하는 곳도 있고 이상하게 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엄마한테 숨기고 이민을 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픈 너 외국으로 보낼 수 없어. 분명히 외모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해서 힘들 텐데. 안 그래도 아픈 애가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민을 가려고 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대로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 주저앉아 계속 가슴을 치면서 울었죠. 딸은 저렇게 큰 고통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사위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바로 뒤따라 나왔고 밤이라 쌀쌀한데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더군요. 저는 다시 못 이기는 척 사위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처음으로 딸과 사위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하지만 충격을 연속으로 받아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왔고 저는 결국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딸과 사위랑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게 되었어요. 딸과 사위는 예정대로 이민을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죠. 만약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임상시험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이상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딸과 사위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죠. 다만 외국에 이민을 가서 치료를 받던 한국에서 치료를 받던 제가 따라가서 간병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의 이야기에 딸과 사위는 많이 놀란 듯 보였죠. CRPS 간병은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괜찮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아프다는데 엄마로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사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평생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일을 쉬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딸과 사위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기로 했죠. 지금 저와 딸 부부는 외국으로 나와 조금씩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딸도 얼마 전부터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사위가 번역을 해주었는데 그 병원이 CRPS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기회가 있다면 임상시험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치료를 받다 보면 딸의 희귀병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겠죠. 그리고 저의 권유로 사위는 해외에서 한국에서 했던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놀면서 딸만 볼 수 없지 않겠냐는 저의 말에 그동안 생각해온 것이 있다면서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 사위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 딸을 제대로 간호하고 모임을 통해 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사위가 붙여준 과외 선생님을 통해 꾸준히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요. 앞으로 딸의 치료 방향이 어떻게 될지 호전의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겨내려고 한다면 언젠간 해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저희 딸과 사위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길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